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데뷔하자마자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대비 시장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확정한 뒤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거래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170달러까지 오르면서 공모가보다 14%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 16%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첫날 거래는 168.49달러로 공모가 대비 1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증가와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시장 선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플랫폼 리플렉시티비티의 공동 창업자 주세페 세테는 이번 상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투자 테마에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는 상장 오프닝벨 행사도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is the epicenter of AI. The customers leading AI innovation are here. The partners building the ecosystem are here. 이번 공모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으로 외국 기업의 미 증시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기업까지 포함해도 지난달 스페이스 X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최근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SK그룹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고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과거처럼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구조적 성장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 회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AI는 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입니다. 청년이 된다는 건 거의 우리가 AGI에 간다는 얘기고, 이 AGI에 간다는 얘기라고까지 갈 때까지는 엄청난 양의 얘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공급 능력이 결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스타트업 등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 증시 상장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자들의 평가를 직접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또 막대한 투자에 걸맞은 수익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검증하려는 시장의 경계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경쟁사들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0일 하메네이와 기타 정권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를 총괄해온 조력자 알리 안사리에 대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위 최고 지도자는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숨어 있다며 그와 다른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음을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갈리바프 의장이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경험은 험난한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엿새간 치러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이어 후계자 모즈타바가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IRNA는 현지 시간 10일 저녁부터 사흘간 모즈타바가 이란 북당부 동시 마슈하드에 있는 이맘레자 영묘에서 부친인 하메네이의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보안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모즈타바가 추모식에 참석한다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추모 의식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 능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0도를 넘어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해 3,2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 명은 휴가를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1,000명 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8일 동안 7,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 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집중호우가 휩쓴 충청 지역에서 침수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기고 축대까지 무너진 곳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 복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침수됐던 체육관 휴게실에서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에 젖은 가구와 체육용품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물에 잠긴 학교에서는 배수와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이 많고 운동장에도 침수 흔적이 선명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운동장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곳곳이 들뜨고 뒤집혀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4차례 수해를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오이를 심기 위해 다져놨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농기계에도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청주 강내면에서는 농경지와 농기계 피해가 속출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 기계 같은 거 피해도 심하고. 바닥에 돌과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성껏 갖고 온 조경수 20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축대 안쪽에는 주유소에 기름 저장 시설이 있어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유실되다 보면 기름 탱크가 기름이 유출될까 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시라든가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선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사면에 있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무너지고 잠긴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로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서 의수를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린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몽골 방문 첫날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둘째 날엔 두 나라의 우호 역사를 되짚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추모한 겁니다. 의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10년대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의수를 펼쳤습니다. 몽골 국왕의 어의가 기록이 있나 보죠? 지금 어휘로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 항일 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 훈장 애족장을 주서받았습니다. 양국의 오랜 유대 관계를 상징하는 이태준 열사의 활약상을 꼼꼼히 살펴본 이 대통령은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어선 몽골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포 80여 명을 만나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공급망으로 확대된 두 나라 협력은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몽골 동포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정보 수반인 총리도 각각 만나 정상회담 성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몽골 측 또한 한몽 황금 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 таны одоо энэ удаагийн Монгол улсад хийж байгаа салбарын усны найрчлал бол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уудаа алтан өсгөө тэмдэглэх шинэ одоо алтан үеийг тогтоож байгаа юм онцлогтой харилцаа болж байна. 이 대통령은 오늘은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유럽 주자들은 앞다퉈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음험하게 당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선 안 된다. 이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아니다. 비판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무슨 친척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은 재발절인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 셈은 없습니다.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일련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미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만 커질 거라며 여전히 공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첫 상고심 선고도 예고된 겁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가운데 1,200만 원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한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열이틀 빠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3개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통일교 당원 집단가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용호 전 본부장의 통일교 청탁 사건은 1심 재판부터 각종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깜짝 등장했고 윤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 발언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첫 재판 이후 김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던 그라프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 측의 주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재판의 흐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됐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출범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만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지휘부나 편파 수사 논란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서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는데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돈으로 권력을 탐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올해 83살인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씨나 권성동 의원한테 금품 건넨 적 없습니까? 이동하는데 방해는 안 되죠.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 일탈령령 입장이 안 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면서도 종교단체 지도자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배우자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허위 공보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는 24일까지인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섭니다. 지난 2023년 9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데 수사기간 연장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로 마지막 속력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휘선상에 있던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 광산서장인 김모 경무관과 박모 전 형사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 상황을 피의자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 김 경무관이 근무했던 서장실을 포함해 광산경찰서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 이번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상의를 입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죠. 지금도 본인 행위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기로 결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데 A씨 측은 오히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용품을 경기장에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권한이나 법적 능력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71건, 17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40대 여성 1명은 지난달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60대 남성 1명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서 오늘 0시부터 서서문 건널목 차량 통행이 정상 재개됐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해체하고 복구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던 서서문 건널목 통행을 오늘 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중수본 해제 이후에도 건널목 관리원 4명을 상시 배치하고 AI CCTV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중 발생한 상판 붕괴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개시되는데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의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관련해 자구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를 회복하고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개시 합의한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채권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신문 제작과 디지털 보도 등 언론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아웃을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투자에 이어 청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청년 직접 지원을 늘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을 제외하고 62개월 연속 늘었지만 15에서 29세 취업자는 4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5월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줄어 5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나쁩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한 해 전과 같았지만 청년은 45.6%로 늘었습니다. 빚을 활용한 투자가 늘면서 고위험 취약 가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지난 2020년 22.6%에서 지난해 34.9%로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 투자에 이어 청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추가 될 그 청년들에게 더 과감한 투자, 더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을 앞두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원인을 근로적 간의 격차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특히나 임금 격차에서 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금 격차를 일단 보전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소득을 보전하는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또 직무훈련도 이수하고 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단기 이탈을 좀 방지해서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창업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 성장과의 연계, 생계비와 주거 등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 세대를 필요하면 쓰고 버리는 휴지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참여하라고 해놓고 불러놓고 아무 자료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답을 하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정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참여일까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일자리와 주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쌓인 불공정 심화가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을 기반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주의 미분양 아파트를 둘러싸고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행사가 바뀌었는데도 분양 우선권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보증금을 넣은 50대 여성 A씨. 이후에도 상가, 지분 분양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시행사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아파트는 주택조합원 분양에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됐고 종전 시행사는 이미 바뀐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했거든요. 대출 받아서 하는 게 너무 위험한 투자가 아니냐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좀 생긴 상태였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뭐 믿을 만한 아파트고.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해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400여 세대 중 75%가 미분양돼 조합원 주택에서 민간 분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청약보증금 재투자를 빌미로 이전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피해를 봤다는 게 조합원 측 주장입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30여 명, 투자금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 수익 보장을 미끼로 20억 원을 가로챈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합원들은 시행사 불법성을 공론화하면서 제주도청에도 관련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권은 전부 양도양수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과 관련된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분양이 발생해서 회사 보유분이 발생하면 그러한 회사 보유분을 최우선 분양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투자 사기 의혹 등은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6,500만 원씩 들어왔던 분들은 해산 안 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투자를 받으면 1억씩 드리겠다라는 전제 하에 일부 진행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 감독부실로 좀 몰랐던 거지.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피해자라고 보고.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에 정식 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수익금을 확정해 투자금을 유치한 시행사 대표를 유사 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다음 주 초복을 앞두고 인삼과 약초의 고장 충남 금산에서 삼계탕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삼과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즐길거리로 건강도 챙기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약초로 우려낸 육수에 깨끗하게 손질한 생닭을 넣습니다. 여기에 굵은 인삼과 대추까지 더해 푹 끓인 뒤 그릇에 담아내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충남 금산에서 초복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삼계탕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외식업체 6곳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삼계탕들을 선보였습니다.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아주 올여름을 그냥 거뜬히 날 것 같습니다. 아주 약초도 많이 들어가고 능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삶은 닭고기에 인삼채와 각종 채소를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더하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초계무침이 완성됩니다. 삼계탕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김밥부터 은은한 인삼향으로 풍미를 더한 닭찜까지 유명 요리사들과 음식 전문가가 선보인 특별한 여름 보양식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못 먹어봤던 거 약간 특이하게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맛이 좋습니다. 좀 깔끔하고 상큼한 맛? 그런 맛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물놀이장도 마련돼 금산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으로 건강을 챙기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인삼과 약초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약초, 인삼 제품 이런 걸 사시는 분들에게 5만 원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는 10%씩 저희가 페이백 행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산구는 음식 판매장과 체험 행사장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각종 야간 공연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지역에 머물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 합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지난 1일 귀국한 손흥민은 국내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9일 만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LAFC는 오는 18일 지역 라이벌인 LA 갤럭시를 상대로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앞서 손흥민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축구협회 현안 청문회 참고인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참고인 신청을 철회하며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한화의 강백호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백호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 홈런 더비 결승에서 SSG의 오태곤과 7개로 동률을 이룬 뒤 서든데스에서 홈런 1개를 더 때려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강백호는 2018년 프로에 데뷔한 뒤 처음으로 홈런 더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선에서 145m짜리 대형 홈런을 쳐내면서 비거리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벌써 지방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이른 피서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장맛비 소식까지 주춤하면서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시각 고속도로 정체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고 계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덕소 3패 부근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속도 뚝 떨어지고요. 그래도 아직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이동 대체로 수월한데요. 다만 수도권인 양재 부근엔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안전거리 평소보다 넉넉히 지켜주셔야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충청권인 천안 일대 지나신다면 짙은 안개 살펴지니까요. 안개등 활용과 함께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아직 정체는 없습니다. 보고 계신 수도권 이동에도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이동하신다면 비봉 부근 2차로에서 처리 중인 장애물 영향으로 인해 뒤쪽으로 매송 휴게소부터 2km가량 꽉 막히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서천 휴게소부터 춘장대 사이 비탈면 유실 복구 작업으로 2차로 막혀 있으니까요. 1차로 쪽으로 미리 이동해서 조심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전방 주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남부 일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강릉이 27.8도, 포항이 26.1도, 부산 25.3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34도, 그리고 대구와 포항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폭염이 기승입니다. 포항의 경우는 내일 37도까지 올라서 폭염 절정이 예상됩니다. 오늘 충청과 또 전북 일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